This is why only fools are heroes. 영화 스파이더맨의 급박한 장면입니다. 10명의 어린이와 애인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영웅이죠. 여러분이 스파이더맨이라면 10명의 어린이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애인을 구하겠습니까? 홍대 거리의 청년들에게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어렵다. 애인이요. 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이들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것 같아요. 이거 고민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기적이지만 애인을 구해서 아이를 10명 낳으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스파이더맨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남고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삶이 낫다고.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2016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내 행복이 가장 소중한 시대, 내 자유가 침해받지 않길 원하는 시대. 그러기에 공익, 희생 이런 단어가 왠지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 오늘 이야기는 1950년대 만들어진 한 척의 배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우리에게 스파이더맨의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배려와 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여야 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ROK PC 701 백두산. 오늘 다큐멘터리 내용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웹툰으로도 제공됩니다. 웅장한 포소리, 우리 영예에서의 실제 한포 훈련 모습입니다. ROK PC 701 백두산. 이것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백두산 함이라고 불리는 전투함의 이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백두산 함은 참 특별한 배입니다. 온 국민이 가난했던 1949년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직접 월급을 쪼개 모아 만들었던 배입니다. 장병들은 고철을 수집하고 그 부인들은 바느질과 빨래로 돈을 모금합니다. 이 배가 6.25 전쟁 최초의 중요한 승전보를 울릴지 누가 알았을까요?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의 영혼, 우리의 국혼. 한 강의실에서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2호 목사. 강의엔 한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손원일. 이 시기에 활약하셨던 대표적인 군인, 한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십니다. 기독교 집안, 독립투사 집안이었죠. 상하이 중앙대학 항해학과를 졸업하시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시려고 그랬으면은 그 안락한 삶이 가능한 월급을 받으셨어요. 해방을 맞자마자 깨끗이 사표를 냅니다. 우리 강토와 바다를 지키자. 손원일의 장남인 손명원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나라가 생기면은 우리도 저런 해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가 봤을 때 그때 그거 아주 절실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8월 15일 날 서울 도착하셔서 8월 16일부터 해군 모집을 한다고 벽에다 벽보를 붙이고 다녔겠느냐. 광복 후의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어떤 통계 자료조차 없는 최빈국이었고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 근무했던 최영섭 대령. 아니 뭐 어렵긴 뭐 말할 게 없죠. 그때는 월급 고위 월급입니다. 한 9,000원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그 쌀 한 가마가 얼마냐? 아주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15,000원 정도 됐습니다. 한 가마가.
쌀 한 가마면 얼마나 먹죠? 그러니까 먹게 달래지요. 한 달 월급 받아봐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는 턱도 없고요. 일주일 쌀값에 해당하는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10%를 떼었어요. 월급의 10%를 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다는 것일까요? 해방 맞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배가 목선이었어요. 목선. 나무로 만든 배. 아니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1948년 50년에 그때 벌써 미국 같은 나라는요 5,000명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군함을 만들자. 함정건조기금 거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10%를 띄니까 아내들이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잖아요. 해군 부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요. 뭐 하냐면 삭바느질하고, 해군이 뭐 했냐면요 폐지 줍고 고철 줍고 4개월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15,000달러를 마련해요. 거동에 있어서의 간소, 열광에 있어서의 신중, 절망에 있어서의 인내. 한 영국 철학자가 제시한 신사의 조건인데요. 신사의 여유를 찾기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지만 더 큰 힘과 감동을 주는 애국의 열정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대령님도 10% 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때 월급이 9,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900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그렇게 내자고 했을 때 좀 이거까지 내야 되나? 아니, 세 끼 먹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있는 돈 다 내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 그걸 나라를 지켜야지. 야, 이거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말이죠.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병들, 우리 장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준 군복, 나라에서 준 계급장 가지고서 나라가 준 총을 가지고서 내가 지킬 조국이 있다. 내가 지킬 조국이 있다. 그 하나 가지고서도 말이야 마음이 벅찼습니다. 한국의 해군 생도들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운 공부를 수개월 만에 터득하고 실습에서도 어느 해군 못지않은 능력을 보입니다. 역시 해군 교관으로서 생도들을 잘 파악하셨군요. 우리 생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참아주고 따라와주니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장이 아니더라도 제도께서는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불모진 이 땅에서 해군을 창설할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이 없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구할 수가 없고 힘없는 나라의 백성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 우렁찬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가난한 나라의 해군 일개생들일 뿐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정신을 가진 그들이 앞으로 후배 해군들을 위해 든든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이고, 녀석. 아직도 안 자고 있었구나. 배고프다고 잠도 안 자고 이러고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해군이시잖아요. 근데 우린 왜 맨날 감자랑 고구마만 먹어요? 이제 보리밥은 못 먹는 거예요? 얘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겪지 않으려면 아버지와 같은 해군은 바다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투함이 필요하단다. 전투함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전투함을 살 돈도 없으니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해군 아저씨들이 매달 받는 월급을 떼어서 돈을 모으고 있단다. 엄마도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보태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투함이 생길 때까지 꾹 참고 아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견디자. 그럴 수 있지? 기적적으로 모금된 15,000달러. 그때의 감동은 어땠을까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이상훈 담당관입니다. 해군에서 모은 돈을
바로 국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또 이렇게 마련했던 돈을 더 내놨어요. 그래서 한 6만 달러를 들고 손원일 제독이 이제 미국으로 배를 사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구입한 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배가 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포까지 장착한 신식 전투함을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죠.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고물이 돼가지고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전투함으로 못 쓰니까 항해를 못하고 조선소에 정박 중인 수리해야 되는 고물, 고철에 가까운 배, 그거를 헐값 주고 산다고 우리나라 장교 15명이 뉴욕으로 갑니다. 자, 배를 수선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 여관 호텔 잡을 돈이 없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이 없잖아요. 장을 봐가지고 배추 사다가 고춧가루 뿌려갖고 남자들이 너 취사병해 이래갖고 남자들이 음식해서 그 배를 고치면서 그 배에서 먹고 그 배에서 자고. 인수요원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해군 총수인 손원일 제독님도 손수 작업복을 입고 정비 작업에 동참하셨습니다. 집이었고 식당이었던 백두산함. 20, 30대 해군 장교들의 희생과 열정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들어왔을 때에 너무 감동했었다고. 항상 미국에 와 있으면서 미국에 와서 그 사는 것도 어렵고 그분들이 좀 어려운 여건에서 떠났는데 그 여건 어려운 나라가 이제는 태극기를 달리고 들어오는 겁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무릎 수술을 받은 20대 청년들이 한 해 400명을 넘습니다. 최근 20대들이 취업난이 극심하다 보니 손쉬운 범죄를 편하게 돈만 벌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힘든 일은 피하고만 싶은 생각. 하지만 지금도 보여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삶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75호 부정장이었던 이희환 소령. 27명 357호 전후 중 모두 6명이 전사하였고 나머지 19명 전원 다 중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사 중에는 유일하게 박동엽 병장이 전사를 했습니다. 사실 의무병으로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무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몸속에 있는 파편 조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무게를 달아보니 무려 2.7kg이라는 엄청난 양의 파편 조각을 몸에 징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표장이라 생각합니다. 소사님 일어나십시오. 소사님 가셔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어간 영웅들의 이야기.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은 것처럼 연평도의 주민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안 됐죠. 그런 불쌍하고 내 아들 같은 그런. 진짜 고생 많은 사람들이에요. 연평도에서 해군들이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아요. 내가 누가를 보고 내가 느끼는 거잖아. 실제 보고. 진짜 내 응원보다도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영화는 끝났지만 실제 현장은 긴장의 연속 그 자체. 우리는 기독 방송사 처음으로 영화 속의 배 참수리 325호정, 실제 고속정을 타고 NLL 근처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저쪽 위쪽에 보이시는 곳이 NLL이고 이쪽이 아측 수역입니다. 저 위쪽은 다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 보이는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입니다. 저 위쪽엔 또 적정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속정 전투 배치 시간은 항상 30초 이내로 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자다가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그들의 일상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배를 살릴 테니 너는 사람들을 살려 라고 말했던 영화 속 고 한상국 중사의 대사처럼 최일선의 그들에겐 큰 희생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은 적어선들이 이렇게 NLL을 살짝 넘어오려고 남아 기동을 하고 적정이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반드시 올리겠다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아내는 뭐 계속 펑펑 울었고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8살 아들 한 명하고 4살 딸아이 하나. 맨날 아빠 몇 밤 자면 와, 몇 밤 자면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달이면 며칠 아빠 얼굴을 못 보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희생을 함으로써 위대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아, 6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거 점점 더 더워지는구만.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영해 거주자들은 모두 집에 다녀오겠고. 김창학, 너도 나갔다 오나? 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그거 다 얘기하려면 하루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뉴욕항에서 이 백두산암을 인수하고 올 때 다들 감격의 눈물을 흘렸더랬죠. 이 백두산암과의 인연이 참 신기한 게 원래 이 군함 이름도 화이트헤드, 번역하면 백두였다지 않습니까? 진짜 희한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이 백두산암에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복창했을 때 뉴욕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모두 울음바다가 됐는데, 한 동포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나라 바다를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잇는 슬픔이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항구마다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이제 애출 나가는데 백산함 선조원들 빨리 기함하라고 해서 지금 부차가 하나 와. 그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물었어. 동해안에 적군이 지금 상륙하고 있다 이게. 백두산함이 가서 그 상륙군을 경멸시키라 이거야. 자, 다들 자기 위치로. 적 인민군대가 오늘 새벽 동해안 옥계 임원 해안으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부산 앞바다를 지나 동해로 출동한다. 함장님, 저 멀리 수평선에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어느 나라 배인지 확인하라. 선체는 까맣게 칠해져 있고 배에 국기와 선명도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국적이 어딘지, 선명이 뭔지, 어느 항구에서 출항했는지 발광 신호를 보내라. 네. 계속 쫓아가는데 신호를 보내면서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함장님,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저쪽 선박에 무장한 군대가 갑판에 깔려있고 함수 갑판에 대포와 기관포가 있습니다. 인민군 군함이 틀림없다. 우리보다 2배쯤 크고 약 1000톤은 넘어 보이고 우린 60명인데 저쪽 병력은 600명은 넘어 보입니다. 함장님, 방금 해군 본부에서 공격 격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투에 돌입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전투에 돌입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꼭 이기고 다시 만나자. 예! 종원 전투 배치. 포울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포탈 몇 발 쐈나? 30발가량 쐈습니다. 맞질 않는 게 쏴도 거리가 머니까 훈련을 해도 뭘 못한다고 훈련을 했거든요. 그동안 실제 쏴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쏘니 파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함장이 이제 접근한 거죠. 이러다가 갖고 있는 포탄 100발을 다 쏘고도 적함을 격침시키지 못하겠다. 전속력으로 적함의 접근 공격하라! 명주시켰습니다. 적함이 좌연으로 기울어지겠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적함이 끝까지 공격해 올 것이다. 괜찮나? 이기는 함장님, 김창학 조타사가 복부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전병익 장전수도
왼쪽 가슴에 포탄 파편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격심됐다. 이겼으니까 어서 정신 차려. 대한민국. 김창아, 정신 차려. 김창아. 그래서 내가 가봤어. 피를 막 흘리니까 물물 하더라고. 그랬더니 걔들이 뭐라고 그랬냐 말이지. 몸을 할딱할딱 하면서 말이지. 가판사관님 적하면요 그래. 이게 사경을 하면서도 말이야 적함이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야 적하면 격심됐어. 야 이만 살아야 돼. 그 사경을 하면서도 말이야. 그리고서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 김창학이라고 나하고 같이 저거 조타잡이 했는데 내가 그때 막 전투가 시작돼가지고 막 활을 쏘고 막 정신이 없을 때인데 어정이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포탄이 조타씨를 그냥 명중해가지고 그래서 나 대신해서 준 거지. 인민군 600명을 실은 무장수송선이 침몰당합니다. 그게 1950년 6월 26일 0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전투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미국 사람 노만 존슨이라는 역사학자가 백두산함의 대한해협 해전은 6.25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대표적인 평가예요. 이때 부산을 빼앗겼으면요. 유엔 16개군이 와봤자 부산항 뺏기면 상륙을 못합니다. 빨래를 하고 휴지를 줍고 고철을 수집해서 전투함을 산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이 나라를 지켰어요. 6.25 전쟁의 최초의 승전이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잊혀진 승전. 만약 부산이 침공을 받고 혹 전쟁의 승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나라가 우뚝 서 있지 못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쁜 현실에 나와는 상관없을 법한 이야기지만 분명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 나라가 불안해 탈출한 난민들로 가득하다는 그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작은 12인승 고무 보트를 타고 난민 45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이라크와 같은 내정이 불안한 나라의 난민들. 그들의 모든 짐은 물에 젖어 있었고 피곤한 눈빛입니다. Just that we were thinking we will die in water. We must die there in Afghanistan or we must die in water. I just came here.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Explosions and that like one and a half month before my three friends died in that in airport there was an attack. 한 달 반 전에요, 그 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났었고 60명이 죽었었는데요. 60명 중 3명이 자기 친구였고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나마 돈이 있어야 올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마케도니아로, 헝가리로, 독일로 갈 곳은 분명한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봉사자들의 헌신만이 희망을 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Χάνοντας όλη την περιουσία τους, υποφέροντας και χάνοντας ανθρώπους κιόλας στη χώρα τους. 난민들 눈에서 맨날 지옥과 천국을 보는데요. 우선 바다에 빠졌을 때 구해주면요, 막 울 때도 많이 있고 뭐 아니면 형제들 잃어가지고요, 눈 속에서 절망을 볼 수가 있는데 희망을 주면요, 이제 지옥이 보이던 그 눈이 어쩔 때는 천국이 보이기도 한대요. 동시에요.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보인다는 자원봉사자들. 뜻밖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김수길 선교사. 바다가 힘드니까 그늘 밑에서 쉬는 가족들, 벌레에 물려가지고 얼굴이 그냥
부은 아기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내가 쇼크 받았던 것은 아기 기저귀 그냥 변 묻은 거 털어내고 말려다가 다시 차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다가왔죠.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도 해안가엔 바다를 건너다 실패한 난민들의 시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무사히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 Alo. Alo. Baba. شلونه؟ نعم. يلا سلام الله. 헬조선, 3포 세대, N포 세대, 우울한 단어들이 질비한 2016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살기 나쁜 나라일까요? 화합과 희생으로 백두산함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끌려다닐 때 성난 파도를 건너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떠오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함이 적기 때문이죠. 무엇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과 허비와 낭비와 지불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전부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자기 한 사람만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삽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공감이 가십니까? 내 앞가림에만 집중하는 시대. 그런데 손원일 제독도 이런 비슷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사상, 아들아, 너는 남을 빛내게 하는 근래 생활을 해라. 손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던 게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근데 민족은 결국은 내 이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님은 쭉 보신 거 아니냐. 비단보단 걸레가 필요함을 늘 강조했던 손정도 목사님. 그의 정신은 교회 성도였던 제자 유관순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유관순은 정동제일교회를 2년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맨들은 학교에 학생들이 다 손정도 목사님한테 가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정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랬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손정덕이 없어요. 손정도 목사님이 할 일을 손재덕이 다 했다. 간디는 인간을 부식시키는 7가지를 말합니다.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윤리 없는 비즈니스, 인성 없는 과학, 신념 없는 정치.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 없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분명 필요합니다. 손원일 제독 홍은혜 여사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군인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이 나라를 세우신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울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기독교라는 거는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대하는 것도 섬김과 희생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도 섬김과 희생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양봉진 집사. 그는 세월호에서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인 고 양온유 양의 아버지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왔더라고요. 학생 부모를 찾는데 병원을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병원
마지막 칸인데 온유 학생 부모 되냐고. 맞다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온유 양은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끌어다가 갑판에다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도 구하다 보니까 온유가 안 보이더래요. 내려가 있더래요.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온유 양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요. 온유 양은 자신이 쓴 글처럼 겁내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는, 배려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거든요. 근데 온주가 한 번 아빠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왜 참아야 돼? 나는 왜 양보해야 돼? 나는 왜 배려해야 돼? 나는 맨 손해봐야 되냐고 이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늘 온유처럼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확실히? 아, 그럼 내가 모니카 할게. 그래. 날 사랑 모니카? 네가 막 힘쓰잖아. 온유 양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소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임을 알게 됐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시 백두산암으로 돌아와 볼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암은 지금 박물관에 없습니다. 진해 해군 사관학교의 기둥인 마스트만 남아있는데요. 왜냐고요? 어려웠던 시대 배의 몸처를 모두 고철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백두산암은 이렇게 끝까지 섬김과 희생의 아이콘이었네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ROK PC 701 백두산. 기획 한경은, 제작 글 구성 송옥석, 취재 남현용, 강한빛, 박주민, 드라마 윤주연, 웹툰 최철규. 저는 육룡이 나르샤의 이방우 역할로 출연 중인 배우 이승효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내용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웹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